아마 이 얘기 드리면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냉면 파시는 사장님 중에 5천만 원 받으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딱 생각할 수 있는 거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월 수입이 한 5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인터넷 도박에 자꾸 이렇게 눈이 가는 거예요. 일단 어머니를 잘랐어요. 자기 통제력을 가지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자영업은 불이익 받을 게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가맹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한 10개, 20개만 나가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정체성만 좀 바꾸면은 사실 가능한 일인데 20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으시나요? 건물 사셔가지고 1층에서 자기가 조금 집하시고 꼭대기층에 본인이 살고 중간에 이제 뭐 미용실이 들어왔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맨땅에서 경제적 성과를 이룬 분들을 만납니다. 부트스트래퍼 쇼. 자, 오늘은요 장사권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맹활약하고 계신 유튜버이시면서 이전에 이제 장사 경험이 있는 사장님이신데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장사권 프로라는 닉네임으로 콘텐츠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하고 있는 권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권프로님이 사실 그 장사와 관련된 뭐 책도 쓰시고 또 관련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계신데 인생은 결국 장사다 이런 모토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좀 이 말의 의미를 더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뭘까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잡지 같은 책을 만들었었거든요. 취재도 했었고 하면서 그 월급을 받았었는데 필리핀 직원들도 관리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글을 쓰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라는 개념이었고, 한국에 와서 그 영업을 할 때는 식물 영양제를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 식물 영양제를 그걸 팔아서 내가 월급을 받는구나. 또 술집을 할 때는 내가 술이랑 안주를 파니까 그걸 팔아서 내가 돈을 버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하면서 저를 파는 거잖아요. 제가 만든 상품을 팔거나 제가 만든 회사에서 무언가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장사를 하고 있는 거구나. 어떤 큰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인생은 결국에는 뭐 죽기 전까지 장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모토를 좀 채널에 좀 인식시켜가지고 유튜브를 좀 했었죠. 아니 너무 맞는 말인 게 사실 요즘에 무슨 뭐뭐파리 해서 파는 사람들을 좀 이제 비하하거나 얕잡아 보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팔지 않는 그 사람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직원들도 사실 자기의 능력을 팔고 있는 거고 회사에다가 맞아요. 월급을 주는 회사도 무언가를 팔아서 사실 월급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책도 있거든요. 되게 좋은 책인데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사실은 세일즈다. 누구와 대화를 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요청을 하고 이런 거 다 세일즈니까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 이야기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장사와 관련된 팁 컨텐츠를 많이 만드시면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시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자영업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좀 이런 실수들을 다 저지르고 있다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그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 이유만 없애면은 다 잘 돼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이유들은 없고,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기 통제력을 가지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매출 부분도 그렇고 좀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최근엔 좀 많이 하거든요. 회사 다니시다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많이 자율스러움을 많이 추구하세요. 네. 그래서 본인 컨트롤도 잘 못하시고, 그리고 뭐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제를 잘 못하고, 그리고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네. 잘 안 하게 되고, 퀄리티 체크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게 되고, 이제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시키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그걸 안 지키면은 본인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무조건 지키는데, 자영업은 불이익 받을 게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그런 결론을 혼자 좀 내리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항상 뭐 이제 저녁 6시부터 뭐 우리는 2시까지 영업합니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가보면은 그 시간에 문이 닫혀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한 2번, 3번 헛걸음을 하다 보면 다시 이제 거기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인지가 되죠. 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과의 약속인데
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네, 맞아요. 그런 걸 수 있잖아요. 뭐 맞아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다. 8시에 열자.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5시 되면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5시 지나고 6시, 7시가 돼도 문을 안 연 적도 많았었고, 손님이 일찍 끊기면은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문을 빨리 닫고 들어가면은 하루에 한 팀이 그걸 보고 지나쳐 버리면 그 사람은 우리 매장에서 한 번 왔을 때 뭐 한 3, 4만 원 쓸 손님이지만 앞으로는 안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CLV라고 하잖아요. 고객 생애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 손님이 500만 원짜리가 될지 1000만 원짜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런 손님이 쌓여 버리면은 이제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장님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 하죠. 분명히 이제 영업 시간은 3시까지라고 예를 들면 해놨는데 뭐 1시쯤 갔는데 이제 닫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그 시간대에 어딘가를 찾을 때 거기는 이제 배제가 그쵸, 되는 거죠. 배제가 되죠. 야, 이 자기 통제력 이야기는요. 저는 사실 근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사업하는 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유롭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막연하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다 사실 계획을 짜고 내가 하루를 다 디자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루틴화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루틴을 지키자 하지만 그야말로 그런 거죠. 오늘은 좀 너무 힘들어. 그런 데에서 사실 무너지거든요. 아니, 회사를 다니면은 그게 9시에 내가 정시 출근 안 하면 분명히 페널티가 있고 눈총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없어지면서 이 그냥 개인 사장님이 되는 순간 이게 더 많이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은 사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권프로님의 장사 스토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필리핀에서 제가 주재원 근무를 했었어요. 네. 네,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회사에서 필리핀 파견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3년 정도 주재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한국에 그냥 정착해야겠다 싶어서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회사를 다녔죠. 회사 다니다가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길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만두면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도 장사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죠. 그냥 프랜차이즈를 하신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했었죠. 아, 프랜차이즈 술집이셨어요? 예. 이게 지금 떠올려 보면 좀 그 브랜드한테 미안한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면은 그 브랜드의 어떤 그 룰에 좀 따라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한 1, 2년은 좀 그렇게 하다가 그 뒤에는 거의 제 마음대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보통 본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거 하잖아요. 제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관계는 좋았어요. 또 본사에서 상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러면은 오픈을 하시고 처음에 오픈빨로 막 잘 나가다가 네. 어려움이 빠지고. 그쵸.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었죠. 오픈 직후에는? 네, 오픈 직후에 1,000만 원씩 벌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월 수입이 한 5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오픈빨이 당시에는 있었던 거고, 그리고 잘 했겠죠, 친절하게. 예, 근데 그 오픈빨 떨어지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던 거죠. 가게 문도 일찍 닫고 가게 문도 늦게 열고, 그렇게 좀 방만하게 경영을 했었던 거죠. 사장병이네요. 사장병. 네, 사장병이죠. 확실한 사장병이라고 제가 그때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인지가 됐을 때 다시 살려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니까 어머니께서 주방을 도와주셨었는데, 네. 이제 일단 어머니를 잘랐어요. 네. 그 월급을 못 드리니까 어머니를 자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책을 좀 읽었었는데 네. 아, 다시 한번 살려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6개월 정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활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부활을 하니까 전고점을 넘던가요? 전고점을 넘지 못했는데 수익률 자체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사에 좀 미안한 부분이죠. 사입도 일부분 좀 했었고 조율을 하면서 뭐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부활을 시키신 건데,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장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지 않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장사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냥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 처음에는 그냥 장사에 대한 팁. 처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채널을 제가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관련된 채널도 한번 했었고,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채널도 했었어요. 도박 중독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도박 중독 채널 왜 했냐면, 주식을 하다가 돈을 조금 잃었는데 그걸 만회해보고 싶어서 인터넷 도박에 자꾸 이렇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좋은 경험을 일부 살짝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채널들을 하게 된 거예요. 뭐 당연히 새 채널들은 잘 안 됐죠. 그 채널들이 지금 권프로의 전신이네요. 전신이죠. 다 하다가
맞아요. 결국에 주제를 다 이제 바꾼 게 지금 장사 건프로. 맞습니다. 장사 건프로는 어떻게 그 주제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반응이 왔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반응이 전혀 없었고 또 장사를 하면서 그 유튜브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새벽 2시에 마치거든요. 시나리오 짜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자면은 한 7, 8시 정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잘 수 있거든요. 그거를 거의 한 1년 정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그 과정을 1년 동안 반복할 수 있다는 거는 이 크리에이터라는 일이 되게 재밌거나 아니면 이게 미래에 뭔가 내 희망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봤거나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어요. 하나의 그냥 취미였던 것 같은데 모든 걸 수치로 나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홀려가지고 지난번보다는 잘해야 된다. 지난번보다는 잘해야 된다. 이 수치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 도박 중독과 비슷한 그 유형인데요. 약간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약간 어디에 중독에 좀 잘 빠지시는. 네, 저 중독에 좀 잘 빠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쪽으로 발현돼서 네. 유튜브 스튜디오 수치 보는 거에 이제 중독이 되다 보니까. 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이 10등이야. 그러면은 원래는 한 이틀 있다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한 4시간 있다 영상을 새로 하나 빨리 만들어서 또 올려. 그 10등이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채널에 보면 영상이 한 1000개가 넘어가는데 야, 영상이 지금까지 1000개가 넘게 있으면 그중에서 또 뭔가 비공개로 돌린 것도 있으실 거잖아요. 비공개로 돌린 영상들 중에 100만 조회수 터진 게 한 몇 개가 돼요. 근데 그 영상들은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상들이어서 자극적인 내용들도 있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오프라인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 매출의 한계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온라인을 좀 영리하게 잘 활용해가지고 매출을 잘 높였거나 좋은 성과를 낸 사장님들의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특히나 음식 장사는 딱 생각할 수 있는 거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 밀키트 판매하는 거를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밀키트 시장이 코로나 때 약간 좀 붐업이 됐고 지금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100명이 뛰어들면 99명은 뭐 1년 안에 이제 거의 접어버리게 되고 한 명만 어느 정도 좀 매출이 나오는 구조인데 또 밀키트 시장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이것저것 뭐 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생산도 해야 되고 OEM도 맡겨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패키지도 짜야 되고 엄청 좀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개념보다는 오프라인에 있었던 경험 같은 거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을 최근에는 꽤 많이 만났는데 아마 이 얘기 드리면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냉면 파시는 사장님 중에 냉면에 대한 그 레시피 네. 그리고 운영 방법 이런 걸 전수 창업을 해주시고 5천만 원 받으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냉면 레시피를 전수하고 네. 5천만 원을 이제 교육비와 레시피의 비밀값, 노하우 값으로 받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러면은 그 안에 레시피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냉면 육수에 들어가는 액기스 액은 네. 따로 또 판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제조업이 있어야 또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프랜차이즈나 사실 이런 그 가맹법으로 또 넘어가면 불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교묘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다른 법인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레퍼럴 백마진을 받는다거나 약간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봤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쪽도 굉장히 시장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이 좀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전수 창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프랜차이즈화 할 수 없는 레시피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전수 창업을 하셔야 되고 프랜차이즈화 할 수 있는 레시피들은 공장을 통해서 뭐 소스를 뭐 좀 생산을 하신다거나 가맹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가맹 사업이 막 100개, 200개 나가야지 꼭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10개, 20개만 나가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죠. 우리나라에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10,000개가 넘으니까. 그러면 전수 창업, 요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리하게 돈을 버는 방법인 건가요? 그렇죠. 전수 창업도 포함되고 또 뭐 사례로 보자면은 고깃집만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본인의 고깃집 경험을 가지고. 네, 본인의 고깃집 경험도 있는데 다양한 고깃집들을 이제 컨설팅을 해주면서 네. 최적의 불판, 최적의 뭐 그 주방,
이런 것들을 이제 고깃집에 딱 맞춰가지고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온라인 쪽으로도 더 약간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요즘에 약간 대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을 지금 홍보하는 어떤 채널이 온라인에 보통 기반을 두고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도 가끔 보이고 그리고 보통 장사라고 하면은 장사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그 좀 테크트를 많이 타시는데 그거보다는 한 업종이나 아니면 한 레시피나 한 카테고리에서 자리를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카테고리 킹이라는 책이 있는데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저는 지금 사실 마케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론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사실 요게 돈을 쓰고 배우기에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고객분들이 원하는 건 의류 쇼핑몰에서 옷을 잘 파는 법을 난 원해. 고깃집이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을 원해. 코인 세탁방만 오로지 컨설팅하고 교육한다. 그래서 굳이 프랜차이즈 안 해도 너네가 훨씬 더 싸게 그 코인 세탁기를 세팅할 수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대수를 요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제일 높고 네. 요 정도 평수에서 요런 배우 세대에 요런 데에 들어가면 제일 좋고 뭐 요걸 그렇죠. 거기만 딱 파서 그렇죠.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면 네. 돈을 버는 거죠. 맞아요. 다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그 브랜드 머처드 책을 이제 좀 추천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만 좀 바꾸면은 사실 가능한 일인데 그런 정체성을 좀 바꾸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 물론 이게 사기를 치면 안 되겠죠. 네, 당연히 네, 네. 성과가 나오는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건데 이제 그런 것만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프라인은 경쟁자가 되게 적어요. 온라인보다. 네.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보면은 뭐 소자본 창업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뭐 샌드위치 소자본 창업도 있고 뭐 샐러드 소자본 창업도 있고 카페 소자본 창업도 있고 뭐 굉장히 분야별로 다양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포지셔닝을 제대로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아직은 시장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내 장사를 접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 장사는 내 장사대로 하면서 그거를 병행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는 만약에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확장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봤어요. 예전에 유튜브도 하셨는데 그분은 술집을 하셨거든요. 예. 홍대에서 하셨나 그랬었는데 그 술집의 안주들이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님도 많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술집 안주의 레시피를 조금씩 판매를 하셨던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을 받고 네. 한 개당 네. 굉장히 저렴하게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그게 소문이 나서 한 개당 뭐 100만 원을 받기도 하고 패키지로 만들어서 술집을 오픈하시는 분들한테 5개 메뉴에 뭐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더 확장을 하셨으면 더 잘 됐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접으시더라고요.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약간 오해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 구축을 잘 못하시는 걸 제가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근데 그분은 그 술집도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봤어가지고 저런 시스템 구축 진짜 조금만 내가 해드리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업장을 운영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사명이나 본인의 어떤 정말 삶의 비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자영업을 시작해서 막 장사도 하고 열심히 그 치열한 현장에서 성과도 올렸고 그런 상황인데 이 오프라인만으로는 지금 이제 좀 천장이 딱 막혀 있다는 게 이제 느껴져 하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런 쪽으로 그렇죠. 가보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시스템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 게 맞아요. 초반에 만약에 병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르치면서도 내가 지금 경쟁자를 양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걸 또 다시 되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막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냉면집 사장님이 잘하신 게 되팔더라도 결국 내 소스는 사게 만드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그런 장치들을 사실 잘 만들어서 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외식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레시피는 알려주는데 핵심 육수는 우리한테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불법에 들어가는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프랜차이즈도
한두 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5개 이상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가맹사업법에 접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잘 교묘하게 피해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더 좋은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쪽도 방법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되게 맛있는데 손님도 되게 좀 많이 오긴 하는데 좌석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권의 한계도 있고 입지 한계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해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걸 좀 여러 번 좀 말씀드리고 있죠. 제 채널에서는. 저는 이런 거 좀 근데 저도 장사를 안 해봤다 보니까 뭐가 저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이 동네에 단골이 많은 가게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어디서 멀리서 찾아오는 가게가 있어요. 네. 이 두 가게는 뭔가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광범위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요. 뭐 어떻게 보면 장사에서도 사실 브랜딩이 되게 중요한데 동네 장사에서의 브랜딩은 사실은 재방문이거든요. 네네. 동네 장사에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골 손님이 많으면은 브랜딩이 된 거예요. 뭐 다른 거 사실 필요 없고. 그러면 그 손님이 한 번 왔을 때 2번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그럼 2번 왔을 때 3번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약간 이게 고민하는 게 사장님의 몫인데 통계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포인트 적립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 중에 좀 가장 큰 곳에서 한 번 온 손님이 2번 올 확률은 한 40%, 그리고 2번 왔으면 3번 올 확률이 60%, 네. 이런 식으로 통계치가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오는 손님을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투자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면 이 사람이 10,000원짜리 국밥을 하나 먹고 가면은 손해거든요. 원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최소한 30,000원은 먹어야지 나한테 어느 정도 약간 남는 거거든요. 남거나 아니면 똔똔이거나.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왔을 때 2번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남는 거거든요. 동네 장사에서는 사실 한 번 온 손님을 2번 오게 하는 그 계기를 만드는 거. 근데 그게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브랜딩이 관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동네 장사니까. 예, 그리고 찾아가는 어떤 예를 들자면 뭐 산골 속에 있는 삼계탕 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초반에 되게 많이 힘들죠, 사실은. 네. 예, 근데 이제 자리를 잡음으로써 입소문이 나가지고 찾아가는 건데, 근데 그런 데는 단가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백숙 같은 걸 5만 원에 팔 수밖에 네. 없고, 그런 집들은 오랫동안 손님들을 좀 마케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땡겨 왔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처음에 좀 힘들죠, 자리를 잡는데. 아니 그 같이 데려간 사람이 또 나머지를 전파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는 맞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오래 사실 걸리죠. 구조인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뭐 예를 들면은 저 가평에 어디 막 골목골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국수를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 한번 갔는데 맛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전국에서 매일 거기를 가득 채울 만큼 사람이 올 정도의 궤도에 올라야 되니 그러려면 진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그건.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그런 가평에 이제 그렇게 매장을 하나 차렸으면 그러면 이제 뭐 본인 건물이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엄청나게 저렴하거나 하다 보니까 되돌려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5만 원짜리 한상 차림이라고 해도 도심에 있는 곳과 그곳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게 이제 바이럴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찾아가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런 곳들은 보통 보면은 비주얼로 많이 승부를 합니다. 사실 온라인 사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죠. 온라인 사업도 저희가 이제 고객 획득 단가라고 해서 한 명의 우리 온라인 고객을 획득하는 그 금액, 광고 단가 2만 원 써서 데려왔을 때 이분이 2만 원짜리만 사고 나가면 우리한테 손해니. 네. 그 뒷단을 살 수 있게끔 사실 퍼널이라는 걸 짜는 거고. 근데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이 퍼널이라는 설계에 그 구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영업을 근데 할 때. 오프라인이 뭐 CAC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마케팅에 있어서.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그런 데이터 수치를 체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무지성으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왔고 이 사람한테 들어간 비용이 얼만데,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뭐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매장에서 얼마를 결제했더라. 이런 솔루션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사장님들은 조금 더 똑똑하게 장사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은 예전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런 솔루션이 없어도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은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장사하는 거 보면은 그런 데이터에 좀 많이 집중해가지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전에 스터디 카페를 할 때 이 전단지를 뿌리는데 전단지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단지를 메인 문구만 똑같이 만들고 그 혜택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단지를 갖고 오면 예를 들면 15% 할인, 뭐 요걸 갖고 오면 뭐 이런 혜택을 해서 현대 아파트 단지에는 일주일 더 주는 걸 뿌려놓고 저기 주공 아파트에는 15% 할인을 뿌려놓고 그러고 이제 보는 거예요. 뭐 들고 오나. 예를 들면은 15%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주공이 효과가 좋구나. 뭐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주먹국으로. 저희도 그 코칭 같은 거 해드릴 때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 상권에 뿌리는 그 명함 전단지는 색깔 다르게 하고 주택 단지에 뿌리는 것도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워낙에 많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다들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영상 보시고 그 자영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 측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에서 사실. 장사는 건물주다 프로젝트. 요게 조금 인상적이에요. 네.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좀 시작이 된? 저는 진짜 유튜브 하면서 사람을 진짜 많이 안 만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이 여러 번 왔었던 지금은 저하고 이제 같이 그 공동 창업자인 그분하고 만나면서 제가 지방에 한 건물을 같이 샀었어요. 건물을 같이 사면서 느꼈던 게 와, 자영업자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르지 않을까? 그럼 이거를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또 한번 가르쳐 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장사는 건물주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죠. 강호동 대표님과. 네. 강호동 대표랑 또 이창원 그 동계비님하고 같이 그래서 3명이서 건물도 사고 그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했었죠.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가 뭐 한 3년 전이었나? 그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사실 모르고 있으신 분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뭐 3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 2천만 원까지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최근에 저희 아카데미 오신 분들 중에는 월세를 4천만 원 내시는 분도 있었어요. 명동에서. 한 달에 4천만 원 내면은 1년이면 어느 정도 자기가 브랜드만 괜찮으면 괜찮은 자리에 가서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현금 흐름을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쳐 줘봤더니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자영업자 경제교육 플랫폼으로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죠. 장사는 건물주다는. 아니 이런 걸 모르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건물 그냥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죠. 아, 건물이 10억이면 10억 있어야지 건물을 사는구나. 아니면 20억이면 20억 있어야지 건물을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레버리지고 그 레버리지를 이제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월세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가면 월세가 더 비싼데 그 건물을 못 사니까 내가 월세라도 내가지고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트래픽을 받아서 손님을 받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건물로 치환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은행에서 이제 목돈을 빌리고 건물주한테 월세를 주지 말고 그 이자를 은행에다가 이제 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목돈을 가지고 레버리지 일으킨 목돈을 가지고 건물을 사는 개념인데 물론 모든 자영업자들한테 이게 통용되진 않습니다.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장사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건물주분들이 내는 이자를 사실 월세로 대신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분들이. 맞아요. 왜냐면 뭐 건물주분들 중에서 이제 대출 안 끼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수가 이제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 그렇게 할 바에 월세 낼 거 내가 직접 은행과 직거래하겠다. 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맞습니다. 가면 되는 건데. 아주 그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지금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건물주가 되신 사장님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70분 정도 그렇게 건물을 사셨던 것 같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쭈꾸미집 하시는 분. 그분이 그래도 월세를 한 500 정도 내셨던 것 같아요. 한 20억짜리 정도 건물 사셔가지고 1층에서 자기가 쭈꾸미집 하시고 꼭대기층에 본인이 살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미용실이 들어왔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 다 채우시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한 분은 혼자서 건물 살 돈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자면 1층에는 본인이 카페하고 2층에는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님하고 같이 공동 투자하신 거죠. 그리고 3층은 필라테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 투자하셔가지고 건물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은 사실 서로 마음도 맞아야 되고 대화가 잘 통해야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같이 할 수 있으면은 건물을 사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500 내는 걸 치환을 하면 네. 20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어지나요? 그 단순 계산식으로는 곱하기 한 3 정도 합니다. 5, 3, 15 하면 15억이잖아요. 15억. 네. 그러면 본인이 가진 돈이랑 뭐 예를 들면 그 집 같은 것도 파시고 그걸 또 가지고 그 레버리지를 같이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고 꼭대기에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네. 집을 팔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끌 하셔가지고 건물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노란우산공제 들어가는 거 대출 받고 보험 약관 대출도 받으시고 주류 대출도 받으시고 모든 걸 다 통틀어 가지고 본인 집도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지금 최근에 그 사장님도 그 가게로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자가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본인은 월세는 안 내니까 네. 예전에는 월세를 뭐 5, 600씩 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사실 저희 이 강의실이 월세가 500인데 그럼 제가 사실 15억짜리 지금 건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역세권이니까 네. 예, 역세권 더 뒤로 많이 가야 되겠죠. 15억을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있죠. 예, 있죠. 충분히. 이게 그냥 은행 대출만 순수 끼고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돼요. 예, 심플하게는 곱하기 3인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또 현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죠. 좀 더 한번 배워봐야 되겠는데요. 장사는 건물주다. 네, 저희는 이제 강의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제 마음이 강의실은 좀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넓은 건물을 또 살려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수강생분들이 오시려면은 또 그래 접근성도 사실 무시 못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그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강의장에 1층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1층입니다. 와, 강의장을 1층에 하실 정도로 이게 1층 치고는 좀 싸가지고 보통 강의장은 이제 2, 3층 네, 예, 맞아요. 올라가는데 여기가 강남역 인근의 2, 3층보다 싸서 그러니까요.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예. 월세 500이면은 15억을 볼 수 있다. 건물. 회사 생활을 몇 년 하고 나와서 자영업에 도전하려고 해요 한다면 어떤 경로를 좀 추천을 해주세요. 요즘 워낙에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악질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영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이제 막 나온 예비 창업자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분들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브랜드들, 제일 하고 싶은 브랜드를 가장 마지막에 만나보라고 하거든요. 샵인샵으로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긴 네. 것 같거든요. 배달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브랜드랑 같이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 마케터 분들이 배달을 하시면은 배달 엄청 잘해요.